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 돈 풀기를 슬슬 멈춰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명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 돈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른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간밤에 열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에 어느 때보다 시선과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발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수치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연준은 이를 위한 도구가 있고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장에서는 증시가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금융시장 동향 정리하는 시간에는 이 내용과 함께 최근에 바이든 당선인이 발표할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 중요한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 전문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LNG, 우리 그 주방에서 조리할 때 쓰는 가스, 네.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난방용으로도 쓰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LNG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 8일 기준 한국과 일본 현물 시장에서 이 LNG 가격이 100만 BTU, 이게 LNG를 재는 단위 중 하나인데 뭐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는데 이거는 열량 기준입니다. 뭐 1파운드 물을 화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만 BTU당 21.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말에 1.7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3배가 폭등한 것입니다. 이 역대 최고치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해 4월 말 종가가 1,040만 원에서 지금 최근 4배가량 뛴 것보다 이 상승률로만 따지면 더 큰 폭이죠. 그래서 LNG 가격이 급등한 주된 이유는 날씨라고 합니다. 사실 2019년, 2020년 초에 우리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이 북반구의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LNG 업황이 좀 흉년이었거든요. 그때 남아돌아서 싸게 거래됐군요. 네, 그래서 난방을 덜 해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1달러대까지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린 거죠.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수요가 급증하고 더군다나 요즘 이 탈석탄해서 석탄 에너지에서 전환하려는 국가들의 수요까지 겹친 것이 이 급격한 가격 상승의 주된 영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소들도 천연가스로 발전하자. 그게 제일 깨끗하다. 네네. 다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쓰려는 분들이 많으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LNG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조금 적으니까. 사실 현물 기준으로 거래되는 이 LNG는 전체 시장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 원유 가격 흐름에 묶여가지고 5년,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데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라가니까 이 이전에 싼 값으로 장기 계약을 맺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공급 계약을 맺은 곳들이 이번에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엑소모빌이나 토탈 SE 같이 LNG를 생산하는 에너지 회사들이 지난주에 뭐 1,300억 원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LNG는 다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 일본 특히 이런 데서 많이 쓰긴 합니다만 제일 불편한 게 배로 실어 날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액화시켜서. 맞아요. 그 기체 상태로 오려면 부피가 너무 크니까 제일 좋기로는 파이프가 딱 연결돼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선박 가격, 그러니까 실어다 날아주는 운송비도 많이 올랐겠어요? 맞습니다. 이 선박 가격도 물론이고요. 해상 운송에 이 적체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생산국 중 하나인 미국에서 더 많은 LNG 선박을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운송비가 비싸니까. 파나마 운하가 꽉 막혔다. 뭐 이런 블룸버그 기사도 있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일부 수송선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오는 게 제일 쇼컷인데 이걸 두고도 너무 혼잡하니까 뭐 수에즈 운하나 아프리카 희망봉 같이 더 긴 항로를 선택해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항로가 길어지면 배를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박 경쟁이 생기고 수송선 전세금도 급증하는 상황이 불렀습니다. 하루에 이용료가 35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8천만 원 수준까지 선박 전세금이 올라서 사상 초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현은 재밌게 전세금이라고 해주셨지만 이거는 그냥 내고 끝내는 돈이니까. 그렇죠. 이용료죠. 사실상 월세에 가까운. 걱정되는 건 우리도 집집마다 도시가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근에 1년 전보다 가격이
10배? 야, 20배까지는 아닙니다만 10배 넘게 올랐으면 네. 그렇게 사오지는 않습니다. 하긴 합니다만 가격 오르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이요. 일반 전기요금과 달리 LNG 원료비 수입 단가에 연동돼서 적용이 됩니다. 예.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 LNG 수입 단가가 낮아졌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 낮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올랐으니까 이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 말을 했는데 통상 우리나라가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는데 연간 물량의 70% 정도는 5에서 10년 중장기 계약을 통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예. 현물 가격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설명입니다. 재고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수급되나 하고 살펴보니까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현물 거래로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오른 그 가격에. 네. 예. 근데 이번에 이 기록적 한파로 LNG 수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서 또 현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수입 단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탈석탄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근데 가스공사 관계자가 지난 8일에 이 예.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면서 비싼 현물 가격을 주고서라도 재고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요 에너지가 되고 있는데 LNG가 점점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수급이 꼬이거나 할 때마다 토론의 도마 위에 좀 올려놓고 고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치 문제예요, 사실은. 정부의 그렇죠. 탈석탄 정책. 네. 그러니까 원전 자꾸 없애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한쪽에 네. 또 비판이 있다 보니 네. 올려놓고 그 기분 좋게 토론하기도 어렵고 그렇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작년 한 해 동안 저축은행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네. 이 왜 그래요? 이건 이자 많이 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일단 이게 파킹 통장에 몰렸다 이런 얘긴데요. 예. 적금에 묶어두기는 좀 그렇고 잠시 돈을 맡겨두는 용도 잠깐 이렇게 주차를 해두는 식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속칭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에서 하루만 맡겨도 연 1.5%에서 2% 안팎의 이자를 주는 통장들이 있어서 2030 세대의 투자용 실탄 창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적금은 해놔도 이자도 비슷하지만 또 무슨 공모주 청약이니 뭐니 또 금방 깨서 쓸 것 같으니 그렇죠. 여기에 넣어놓는 게 낫다. 네, 수시로 뺄 수가 있으니까 예. 예치 금액이나 이게 기간, 뭐 입출금 횟수에 상관없이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뭐 0%대 지금 은행 보통 예금이나 뭐 연 1%대 증권사 CMA 계좌보다 예. 많게는 3배 이상 금리가 높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의 주요 8개 저축은행에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유입됐습니다. 전년도인 2019년보다 2조 8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금리 주고라도 돈을 좀 끌어들여야 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은 하는 모양이에요. 결국 대출로 나갈 돈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을 조이니까 또 이제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대출 받으려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네요. 네, 주로 젊은층 자금이 좀 몰린 건데요. 예. 평소 저축은행 업계에는 이 중장년층의 정기예금 비율이 높기 마련인데 요즘 20에서 40대 젊은층 위주로 자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입이. 아. 네, 새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파킹 통장에 잔액이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 업계에선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타 목적의 주식 투자 자금을 잠시 맡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 같다 이런 네.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중장년층의 자금 저축은행에 묶여있던 게 요즘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니까 네, 저축은행은 예금이 자꾸 빠져나가니 또 다른 예금 받아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작년에 로또 복권 판매량이 그동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로또 복권이 하루 평균 130억 원씩 연간 4조 7천억 원어치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판매량은 1,300만 건에 달하는데요. 판매 이래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1년간 1등에서 3등 당첨자 수가 총 13만 4천 명에 이릅니다. 뭐 복권은 립스틱, 미니스커트와 함께 경기가 나쁠 때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죠. 예.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판매가 늘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어예진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송호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다가 유례없는 일이다 이런 뉴스가 자주 들리던데 이 지수가 3,000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 겁니까? 뭐가 정확히 3,000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벌써 41년 전이네요. 1980년 1월 4일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1980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사들이려면 필요한 돈이 있었겠죠. 그 돈을 100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다 사들이려면 3,000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 그거 내가 다 사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얼마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1980년에는 그 돈을 100이라고 답을 해줄 수 있었다면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주식을 다 사려면 3,000이라는 돈이 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이라는 말은 주식시장이 1980년에 비해서 대략 한 30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 뜻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비슷하게 다우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쓰는데요. 이거는 또 좀 다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의 주식을 다 사들일 때 쓰이는 돈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30개 종목의 주가를 그냥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1896년에 처음에 이 다우지수를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40 정도 됐다고 해요. 숫자로. 그런데 지금은 3만이 넘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225개 종목을 그냥 주가를 단순 평균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1949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127 이렇게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28,000이죠. 다른 나라 주식시장의 지수는 왜 이렇게 높아? 몇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 나라 주식시장의 역사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다들 주가가 올라갔을 테니까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최근 또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뭐가 가장 키워드였고 화두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뭐 주가도 꽤 오르는 게 관심이지만 다들 주가보다는 금리가 슬슬 오르네. 특히 미국의 저기 10년물 국채금리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제 이런 반응이 많은가 봐요. 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금 고점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예.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뭐 비투 열풍 뭐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신 분,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담보대출 예. 이런 거 많이 내셨을 텐데 그런 것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왜 오르는지도 궁금하고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왜 올라요? 일단 금리가 오른 이유는요. 작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예.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부양하자라는 기조의 정책을 쓰는 네. 당이거든요. 예.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이때 상원 선거도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예. 상원 선거가 완성이 안 됐었어요. 조지아주라는 곳에서 과반 이상 투표하지 못한 후보가 2명 있어서 네. 지역이 다시 했죠. 있어서 예. 네, 재선을 했죠. 다시 선거를 했는데 이게 1월 5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면서 네. 소위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민주당 세상. 맞습니다. 예. 대통령 그다음에 의회에는 상원 하원 다 예. 민주당이 차지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데. 그렇죠. 하필 당 이름도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의 견제 없이 마음대로 이제 부양책을 재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통과된 부양책은 9천억 달러였는데 네. 처음에 민주당이 제시한 금액은 3조가 넘었었거든요. 앞으로 더 쓸 가능성이 높다. 네. 그게 그래서 금리하고는 어떻게 연결돼요? 일단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세금을 올릴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이 흔해지니까. 맞습니다. 예. 금리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서 이자 많이 준다고 해야 돈 빌릴 수 있다 이거죠? 돈 그렇습니다.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정부를 비롯해서.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시장의 예상과 거의 비슷했는데요. 1조 9천억 달러 추가로 부양책 쓰겠다. 네. 여기다가 최저임금 2배 인상하고 1인당 1,400달러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금리가 오르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정부가 국채 많이 발행해서 시중에다 돈을 풀면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금리가 네. 올라가면 금융시장은 불안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그동안 저금리 덕분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불안하고 불안하다가 떨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아플 거고 그럼 네. 소비가 안 될 거고 경기도 나빠질 거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올라가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할 거다. 그런 해석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V자형 반등이 나오고 뭐 제조업 지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제 인사들은 연준의 예. 인사들은 금리 좀 올리는 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발언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하. 11일이었죠. 예. 이제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요. 강력한 경제 회복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고 테이퍼링 아이디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지금 사고 있는 채권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수도꼭지 감는 거죠. 잠그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뭐 테이퍼링의 아이디어가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지금 완화하고 있는 정책들을 조금씩 줄여나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게 2015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연준에서 테이퍼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인으로 그렇군요.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엄마하고 같이 놀이방을 갔는데 엄마가 슬슬 이제 가방 챙기고 옷 챙겨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 애가 우는 거죠. 집에 가는 줄 알고. 그렇죠.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네. 어제 또 밤에 연준의 최고 책임자가 네. 뭔가 연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시장은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지만 뭐 지금 뭐 이 정도로는 괜찮다. 여기다가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응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연준이 지금 카드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예. 이제 수익률, 장기 채권의 수익률 곡선을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계속 신경 쓰이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네, 그걸 채권을 연준이 막을 수 있는데 연준이 다 사는 거죠. 정부가 돈 끌어오면 그거 그냥 연준이 다 빌려준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고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시장이 푸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라고 단기금리만 조정을 하는데 장기금리까지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카드가 있다.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출구 전략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지만 몇 년 안에 통화 정책의 공간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해석이죠. 예. 공간을 가지겠다라는 거는 이제 내릴 룸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리를 예. 올릴 건데 지금은 바닥이랑 금리랑 너무 붙어 있어서 공간이 없는데 네. 그거 좀 공간 좀 갖게 할 거다. 그렇죠. 몇 년 안에 금리 올린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 시기가 되면 빠르고 명확하게 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미국채 발언 이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한 4% 정도 오르면서 1.1% 밑으로 내려갔던 국채 금리가 다시 1.13%로 약간 올랐군요. 네,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 그 정도 오르는 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과한, 굉장히 많이 크게 오른 오른 거죠. 건데 네. 말씀하신 발언만 들어보면 물가가 뭐 오르기는 할 건데 우리는 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당장은 금리 안 올릴 거야. 그리고 3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의미라면 금리 안 올릴 거고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에도 대응을 하겠다는 뜻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 반대로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는 쪽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그냥 액면만 보면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또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 입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나온 것 자체가 기분 안 좋다는
바로 그런 뜻인가 그거죠. 봐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를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뭐 됐나?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전망을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 예.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1.2% 정도였는데 음, 최근에는 한 1.5%까지 높여 잡는 이제 증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주변 여건들을 보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아직 올릴 생각도 안 하고 많이 올라가면 잡는다고는 하는데 시장에서 슬슬 올릴 것이다 금리를. 그렇죠. 시기도 됐고 갖고 있는 카드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죠. 단기간에는 나쁠 건 없습니다. 왜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은 안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뭐 비용이라든지 예. 뭐 대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는 악재로 있다? 작용을 하죠. 증권사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뭐 가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오를 때는 왜 올라요?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오르죠. 그럼 그렇게 끄덕끄덕 했는데 네. 자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네. 주가에 안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오르죠. 주가에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가에 좋아요? 네, 이게 말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네. 심리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금리가 오르는 것도 좋아서 오를 때가 있으니까 투자자는 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